어디서 구질구질하게 엄마 행세야. 유전자 검사지도 가짜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30년 전 불길 속에서 내 품을 떠난 내 새끼, 네가 왜 내 옆집에 있었니? 네가 팬 무덤에 네가 누울 차려다. 내 아들 눈게 피눈물 나게 한 대가 오늘 똑똑히 치러주마. 살다 보면 말이죠.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득한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딱 그랬네요. 무릎은 비가 오려는지 새벽부터 시큰거리고 손끝은 거친 종이 박스 먼지와 매캐한 고철 냄새에 절어 있는데 저 멀리 도심 한복판 대형 전광판 속에 흐르는 제 성공 신화는 참 낯설기만 합니다. 자수성가의 신화, 황금국밥 김순자 회장.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부르며 우러러보지만 정작 이 골목 안에서 저는 그저 깡통 할멈일 뿐입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며 도심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다니는 제 모습이 그들에겐 한낱 구경거리거나 혹은 기분 나쁜 악취를 풍기는 불쾌한 풍경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알까요? 이 낡아빠진 보라색 난방 안에 그리고 굳은 살이 박여 갈라진 손마디 안에 대한민국 외식업계를 뒤흔든 3천억 자산가 김순자의 피눈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휴, 벌써 해가 지네요. 가을바람이 제법 매섭게 옷깃을 파고듭니다. 오늘은 유독 뼈마디가 쑤시고 몸이 무겁습니다. 허리를 한번 펴보려 하지만 이미 굽어버린 등은 좀처럼 펴지질 않네요. 저는 검게때가 탄 낡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길을 지나는 젊은 사람들의 목덜미를 유심히 살핍니다. 제 눈빛은 무언가를 갈구하듯 처절합니다. 지나가는 청년들이 제 시선을 피해 바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가슴 속엔 찬바람이 쌩하고 지나갑니다. 아니네요. 이 아이도 아닙니다. 벌써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했다는데 제 시계는 여전히 그 뜨거웠던 불길 속에 멈춰 서 있습니다. 남들은 저를 자수성가한 재벌이라며 부러워하고 성공 비결을 묻겠다고 줄을 서지만 제게 이 돈은 그저 피눈물로 굳어진 돌덩이일 뿐입니다. 내 새끼 손도 못 잡아준 주제에 그 작은 손바닥의 온기조차 지켜내지 못한 어미가 이까짓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30년 전 중부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던 그날을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면 그때의 매캐한 연기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곤 하죠. 가스통이 터지며 고막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 들리고 시커먼 연기가 순식간에 천장을 집어삼키던 그 지옥 같은 밤 말입니다. 불붙은 나무 토막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시장통을 가득 메웠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수야, 엄마 손 꼭 잡아. 절대 놓치면 안 돼. 알았지. 6살 난 아들 진수의 손은 참 작고 뜨거웠습니다.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도 내 손을 꽉 쥐던 그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등 위로 검은 재가 내려앉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눈을 뜰 수조차 없어도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제가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무정하게 무너져 내린 지붕 석가래가 우리 사이를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치고 손끝에서 아들의 온기가 스르르 빠져나가던 그 찰나 제 심장은 이미 멈춰버렸습니다. 엄마, 엄마. 불길 너머로 멀어지던 아들의 비명소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환청처럼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아들을 지키려다 불붙은 기둥을 맨손으로 밀어냈을 때 제 팔뚝에 남은 이 흉측한 화상 흉터처럼 그 아이의 목덜미에도 똑같은 나비 모양의 화상 자국이 새겨졌을 텐데 말이죠.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제 손에 잡힌 건 아들이 입고 있던 베네저고리 끝자락의 낡은 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전국 고물상 골목이란 골목은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왜 하필 고물상이냐고요? 우리 진수가 아기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게 길가에 버려진 반짝이는 쇠조각과 낡은 고철들이었거든요. 시장 바닥에서도 낡은 톱니바퀴나 볼트 하나를 주워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던 아이였습니다. 혹시라도 배고픈 내 자식이 이 거친 거리 어딘가에서 폐지라도 줍고 있지 않을까, 고철이라도 팔아서 입에 풀칠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로 저는 30년을 길바닥에서 보냈습니다. 황금 국밥이 번창하고 통장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저는 더욱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비천한 보라색 옷을 입고 낮은 곳을 기어야만 세상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아픔을 견디고 있을 내 자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3천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아들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덤으로 따라온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어느덧 사방이 어둑어둑해졌네요. 리어카 가득 쌓인 폐지가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집니다. 할머니, 오늘도 무리해서 무거운 걸 들고 계시네. 제가 한다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옆집 고물상에서 들려오는 익숙하고 투박한 목소리. 고물상 청년 진수가 어느새 달려와 제 손수레를 대신 끕니다. 이름도 내 아들과 똑같은 진수죠. 이 청년은 어릴 적 입었다는 화상 흉터 때문에 얼굴 반쪽이 일그러져 있어 남들에게 늘 소외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고운 사람입니다. 아이고, 진수 총각. 바쁠 텐데 매번 미안해서 어쩌나. 제 말에 진수는 수줍게 웃으며 이마에 땀을 훔칩니다. 미안하긴요. 할머니 뵐 때마다 꼭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자, 이거 뜨끈할 때 드세요. 제가 아침에 내린 캔커피입니다. 따뜻한 커피캔의 온기가 시린 손바닥을 적십니다. 이 청년의 친절함에 잠시나마 30년의 한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맨 그 나비가 내 심장을 도려내듯 그리워했던 내 새끼가 바로 제 곁에서 매일같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그 사악한 그림자 이강민이 파놓은 지옥의 함정이 제 발밑까지 바짝 다가와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저는 진수가 건넨 커피를 마시며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둔 적 없는 오직 아들에 대한 제보만을 기다리던 그 특별한 번호로 말입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독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마치 30년 전 그날의 불길처럼 제 눈가를 적시는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건너편에서 들려온 건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찾았습니다. 목덜미에 선명한 나비 흉터가 있는 34살 남자를 찾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제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번의 사기와 장난 전화에 속아왔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고 울리는 것이 드디어 하늘이 제 피눈물을 닦아주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잔혹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수가 커피를 건네주며 보여준 그 선한 웃음 뒤로 제 전 재산과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이강민의 시커먼 탐욕이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이 독이 든 성배가 되어
제 목줄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흥신소 직원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폐지 리어카가 뒤집어지든 말든 그저 내 새끼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지옥 끝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천륜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가장 잔인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 무렵, 저는 평생을 바쳐온 이 보라색 남방 끝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 낡은 옷 속에 감춰둔 3천억의 비밀이, 그리고 30년의 눈물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 같은 배신일 줄은 늙은 이 어미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니까요. 흥신소 직원의 전화를 받고 달려가는 내내 제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시한폭탄처럼 요란하게 요동쳤습니다.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고 갓 태어난 아이가 장성해 부모가 될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단 한순간도 놓지 못했던 그 이름, 내 아들 진수. 직원이 알려준 약속 장소로 들어서는데 화려한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왜 그렇게 미끄럽고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평생을 폐지 더미 속에서 보낸 제게 이 눈부신 조명은 마치 제가 들어와서는 안 될 금단의 구역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보라색 남방의 흙먼지 묻은 바지, 손톱 밑에 낀 검은 기름때까지 제 몰골이 호사스러운 풍경과 너무나도 대비되어 숨이 막혀왔지만 부끄러움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엔 나비 흉터라는 4글자만이 선명하게 박혀 저를 이끌었습니다. 약속된 방 문을 열자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은 뒷모습이 참으로 당당해 보이더군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서린 눈매, 그리고 오뚝한 콧날. 34살이 된 내 아들이라면 저런 모습일까 싶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순자, 회장님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그 남자의 목덜미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제 간절한 시선을 읽었는지 그는 천천히 셔츠 깃을 내렸습니다. 아, 세상에. 그곳엔 제가 30년 전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보았던 제 아들의 하얀 살결 위에 새겨졌던 그 나비 모양의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흉터 주위에 일그러진 피부 조직까지 제 팔에 남은 상처와 똑 닮아 있었죠.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과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내 새끼, 정말 내 새끼 진수 맞니? 저는 그를 품에 안고 꺽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그가 풍기는 비싼 향수 냄새가 낯설었지만 제 심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드디어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천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길바닥에 버려질 때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던 그 베네저고리예요. 그것은 제가 30년 전 시장통에서 놓쳤던 바로 그 옷의 나머지 조각이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조각과 맞추어 보니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내 전부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진수야, 고생 많았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그 고생을. 이제 아무 걱정 마라. 엄마가 다 보상해주마. 내가 내 아들인데 이 세상 무엇이 아깝겠느냐.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품에 안고 울고 있는 이 남자가 제 전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소시오패스 사기꾼 이강민이라는 사실을요. 그 나비 흉터는 정교하게 그려진 문신이었고 그가 보여준 베넷 저고리는 제가 잃어버린 조각을 흥신소를 통해 입수해 똑같이 제작한 가짜였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수만 번 연습된 연기였고 그 다정한 미소 뒤에는 제 3천억 자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시커먼 탐욕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들을 찾기 위해 고물상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흥신소 직원까지 매수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짠 것이었죠. 강민은 제 품에 안겨 흐느끼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을 전전하며 매일 밤 어머니를 불렀어요. 추운 겨울엔 신문지를 덮고 자면서도 어머니가 주셨던 이 천조각 하나만 붙잡고 버텼어요. 언젠가 성공해서 어머니를 찾으러 가겠다고 고생시킨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요. 그가 내뱉는 감언이설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상상해왔던, 아니 제가 자책하며 괴로워했던 아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그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거짓말을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저는 연신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민을 제가 사는 대저택으로 당장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이다. 내 아들아, 이 집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저는 평생을 아껴온 제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보라색 남방을 입고 폐지를 줍던 노파 김순자는 사라지고 오직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내어주는 눈먼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강민은 제 앞에서 더없이 효심 깊은 아들인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낡은 옷은 버리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들로만 채워드릴게요. 그는 제 주변을 맴돌며 법인 인감의 위치와 부동산 지분 구조를 하나둘 파악해 나갔습니다. 가끔 옆집 고물상 청년 진수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보다 기뻐해 줄 그 청년 말입니다. 하지만 강민은 교묘하게 저를 외부와 차단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회장님답게 품위를 지키셔야죠. 그런 고물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어머니 이미지만 나빠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돈 냄새를 잘 맡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달콤한 충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데 그저 고맙고 대견할 뿐이었죠. 저는 강민의 손에 제 인생의 정수인 황금국밥의 핵심 경영권 서류들을 하나둘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아니 강민아.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엄마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제 말에 강민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지만 고개를 숙인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들어왔을 때 포식자가 짓는 그 잔인한 미소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 이제는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환희가 저를 감싸 안았죠.
하지만 창밖의 달빛은 유독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제 곁에 앉아 제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는 강민의 눈빛이 얼마나 차가운 뱀의 눈과 닮아 있는지 그때는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설계된 미소와 위조된 흉터, 그 가짜 천륜의 늪 속에서 저는 제 발로 지옥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자는 제 새끼를 건드린 사냥꾼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법이니까요. 지금은 비록 속고 있지만 이 늙은 사자가 눈을 뜨는 날 강민 그놈이 보게 될 세상은 핏빛으로 물든 심판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속단하길 참 좋아합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좋은 향기를 풍기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고개를 숙이지만 낡은 옷에 지저분한 얼룩이 묻어 있으면 눈살부터 찌푸리며 피하기 일쑤죠. 제 아들이라 믿고 집으로 들인 강민이가 화려한 비단잉어 같다면 옆집 고물상의 진수는 진흙탕 속을 묵묵히 기어다니는 못생긴 매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가님, 그거 아세요? 맑은 물에서만 노는 고기는 사람 배를 채워줄 순 있어도 진흙 속에서 버틴 고기는 사람의 시린 속을 달래주는 법입니다. 강민이를 집으로 들이고 나서 제 삶은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대저택의 푹신한 침대, 인류 요리사가 차려주는 사내 진미, 그리고 수만 원짜리 비단옷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화려함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 마음은 자꾸만 저 먼 변두리 고물상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깡통 할멈이었을 때부터 제 곁을 지키던 못생긴 청년, 진수가 있었으니까요. 진수는 참 안쓰러운 청년입니다. 오른쪽 얼굴부터 목덜미까지 이어지는 깊고 붉은 화상 흉터 때문에 그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닙니다. 한여름에도 목깃이 높은 셔츠를 입고 남들이 쳐다볼까봐 고물 트럭 안에서 혼자 도시락을 까먹는 그런 아이였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무슨 정과자 아니냐, 보기만 해도 재수 없다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일그러진 피부 아래 흐르는 피가 누구보다 맑고 뜨겁다는 것을요. 제가 대저택으로 가기 전 진수는 매일 아침 제 낡은 리어카를 대신 끌어주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고물상 형편에 그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따뜻한 캔커피나 비타민 음료를 제 손에 쥐어주곤 했죠. 제가 황금국밥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인 줄로만 알고 제게 마음을 썼던 겁니다. 사실 진수도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무거운 철근을 옮기느라 손마디는 늘 퉁퉁 부어 있었죠. 그래도 저를 보면 늘 먼저 웃어주었습니다. 그 일그러진 얼굴로 웃을 때면 흉터가 같이 일렁였는데 저는 그게 꼭 날아오르지 못한 나비의 날갯짓처럼 보여 마음이 아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길가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였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 남남루한 보라색 남방을 보며 혀를 차고 지나갔죠. 더러운 노인네가 길을 막는다는 듯 눈총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낡은 고물 트럭을 끼익 세우고 맨발로 뛰어온 게 바로 진수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어디 봐요. 많이 다치셨네. 그는 자신의 소매를 찢어 제 무릎을 감싸고 그 덩치 큰 몸을 낮춰 저를 업었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낡은 고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났지만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포근했습니다. 진수 총각, 나 무거울 텐데 내려줘요. 제 말에 진수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환하게 웃더군요. 할머니가 뭐가 무거워요.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셨으면
딱 할머니만 하셨을 텐데. 제가 업어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등에 업혀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진짜 아들도 이렇게 나를 업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진수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헤어졌다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하다면서도 그는 늘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하세요. 제가 직접 끓인 국밥이에요. 진수는 매일 저녁이면 낡은 양은 냄비에 담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제 쪽방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황금 국밥의 회장인 제 입맛에 시장통 고물상의 국밥이 맛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기한 일이죠. 호텔 셰프가 해주는 값비싼 요리는 목구멍에 걸려 잘 넘어가지 않는데 진수가 준 그 투박한 국밥은 먹기만 하면 가슴 밑바닥부터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진수의 국밥에는 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기를 볶고 육수를 내는 그 정성이 30년 전 제가 중부시장에서 아들을 위해 끓이던 그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남들은 흉측하다고 고개를 돌리는 그 청년이 사실은 누구보다 깊은 속정으로 저를 보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진짜 근사한 국밥집 하나 차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거기서 카운터만 보면서 편하게 계세요. 진수의 그 순박한 꿈을 들을 때면 제 가슴은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내 아들 진수가 살아있다면 딱 저 청년의 마음을 가졌을 텐데 왜 하늘은 저 착한 아이에게 저런 흉측한 흉터를 주시고 고단한 삶을 주셨을까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가 집으로 들인 강민이는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온갖 효도를 다하는 척하지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수행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거드름을 피웠죠. 집안에 배치된 하인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제 인감을 어디 두었는지 끊임없이 캐물었습니다. 특히 그는 진수를 지독하게 혐오했습니다. 어머니, 저 고물상 흉측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 집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람 써서 쫓아버릴까요? 저런 인간들은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더러운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역겨워 죽겠어요. 강민희의 그 차가운 말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다. 걔가 얼마나 착한 아인데. 내가 깡통 할멈일 때 나를 지켜준 애다. 제 대답에 강민희는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자식을 찾는 어머니의 눈이 아니라 사냥감을 감시하는 뱀의 눈이었습니다. 진수는 제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를 찾아와 돈 한 푼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대저택으로 옮긴 뒤 몰래 제 집 담벼락 밑에 평소 제가 좋아하던 옥수수를 두고 가거나 안부 편지를 남기곤 했죠. 할머니, 좋은 곳 가셔서 다행이에요. 밥 잘 챙겨 드시고 아프지 마세요. 시장엔 제가 할머니 목까지 열심히 나갈게요.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그 쪽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천억이라는 돈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보다 이 청년이 건네는 진심 어린 쪽지 한 장이 저를 더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저택의 화려한 창가에 앉아 저 멀리 고물상 골목에서 연기를 뿜으며 지나가는 진수의 낡은 트럭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짜 아들 강민희는 제 지갑을 열기 위해 웃음을 팔았지만 진수는 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강민희는 자신의 목에 새겨진 나비 문신을 훈장처럼 내밀었지만 진수는 자신의 목에 남은 흉측한 화상을 죄인처럼 가리고 살았습니다. 진수는 가끔 저를 찾아와 먼발치에서 인사를 나누면서도 제 옷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정성껏 매만져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귀한 몸 되셨는데 옷도 깨끗하게 입으셔야죠. 이 보라색 남방은 이제 그만 입으시고. 진수의 그 말 한마디에는 저를 향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이가 제 인감도장을 가로채기 위해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는 동안 진수는 여전히 낡은 트럭을 몰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줍는 그 폐지 한 장 한 장이 이 노파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진짜 나비는 화려한 문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낸 흉터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핏줄이라는 천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곁을 지키는 묵묵한 등에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던 그날 저녁, 저는 진수가 가져다 준 국밥 냄새를 그리워하며 강민이가 건네는 독이 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기 직전 저를 잡아줄 유일한 손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손을 잡으며 평생 효도하겠다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단 하룻밤 사이에 짐승의 포유보다 더 차갑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민이가 제 인감도장과 황금 국밥의 법인 지분을 모두 넘겨받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거실 바닥에는 제가 평생을 분신처럼 입어온 낡은 보라색 남방이 마치 쓰레기처럼 발에 치이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제가 30년 전 아들을 잃어버리던 날 입었던 옷과 가장 닮은 것이라 제게는 억만금보다 귀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에겐 그저 역겨운 노인네의 냄새가 나는 천조각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이 노인네야, 이제 그만 좀 하지? 언제까지 그 구질구질한 옷을 붙잡고 있을 거야? 당신은 이제 이 집 주인이 아니야. 그냥 이름만 빌려준 빈껍데기라고. 내 말 안 들려? 강민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30년을 피눈물 흘리며 시장통 구석에서 폐지를 줍고 엮고 무거운 쇳가루를 마셔가며 일군 모든 것이 이 소시오패스 같은 놈의 소나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보다 아픈 건 그 나비 흉터였습니다. 내 자식이라 믿었던,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흉터가 사실은 탐욕으로 그려낸 조잡한 가짜 문신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차갑게 돌아선 강민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뒤집힐 듯 힘을 주어 그놈의 바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강민아, 진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았는데, 이 엄마가 너를 위해 30년을 길바닥에서 어떻게 버텼는데,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이럴 순 없는 거다. 이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제 절규가 끝나기도 전에 강민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무자비한 힘에 제 몸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한참이나 굴렀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누가 내 엄마야? 나비 문신 하나에 속아서 전 재산 다 내어주는 멍청한 노인네가 무슨 엄마야? 당신 같은 노인네가 내 엄마였다는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의 수치야.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저택의 거대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억수 같은 비가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고 차가운 빗물이 제 마른 몸을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아, 경비들 뭐해? 이 냄새나는 노인네 당장 치워버려. 차에 태워서 저기 연고도 없는 시골 요양원 구석에 쳐넣으라고. 치매 노인이 길 잃었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늙어서 노망났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줄 테니까. 강민의 명령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짐승을 다루듯 제 팔을 낚아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빗물에 젖은 바닥을 손톱이 깨지도록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놓아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강민아. 내가 인간이라면 이럴 순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그 지독했던 그리움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줄이야. 강민은 차가운 빗속으로 저를 내동댕이 치며 마지막으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야. 황금국밥 김순자 회장은 오늘부로 끝이라고. 철컥 하고 굳게 닫히는 저택의 육중한 대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빗길 위에 엎드린 채 신음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입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맛이 꼭 30년 전 그 시장통 불길 속에 매캐한 쇳가루 맛 같더군요.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썼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강민이 매일같이 영양제라며 챙겨주던 그 정체 모를 약 때문인지 아니면 배신감에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인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보라색 난방은 물을 머금어 제 몸을 짓눌렀고 구두도 신지 못한 제 발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하얗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내 진짜 새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가짜 놈한테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쳐버리고 이렇게 길바닥에서 이름도 없이 죽는구나 싶어 눈을 감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제 뺨을 때리는 감각조차 희미해질 무렵 저 멀리서 낡은 트럭의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 엔진 소리는 마치 저승으로 가는 배의 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치라이트의 눈부신 불빛이 제 시야를 하얗게 가렸고 누군가 빗속을 뚫고 제게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흙탕물을 튀기는 소리,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옆집 고물상 청년 진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젖은 데님 재킷을 서둘러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며 진흙과 빗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거친 손으로 조심스레 닦아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가 저를 안아올리는 팔의 힘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그 아들놈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서 제 차로 가요. 저는 진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짜 아들에게 당한 수모보다 이 못생기고 소외당하는 청년이 건네는 온기가 너무나 아프고 고마워서였습니다. 진수는 저를 자신의 낡은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서둘러 고물상 옆 작은 판잣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무정하게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제 가슴에 박힌 못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낳아준 엄마보다 나를 버린 가짜 아들보다 이 남이 더 나를 아끼는 걸까? 진수의 보금자리는 좁고 낡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낙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라디오 소리와 끓는 물소리가 섞여 평화로웠죠. 진수는 수건으로 제 젖은 머리를 정성껏 말려주며 말없이
제 손을 비벼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할머니, 일단 이거 마셔보세요. 제가 설탕 듬뿍 넣은 믹스커피예요. 몸 좀 녹여야 해요.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할머니. 저는 진수가 건네는 종이컵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커피를 반쯤 쏟고 말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보라색 난방이 제 비참함을 더해주었죠. 미안하네, 진수 총각. 내가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눈이 멀어 괴물을 아들이라고 불러버렸어. 그놈이 내 인감이며 지분이며 다 가로채고 나를 이렇게 버렸네. 나는 이제 끝이야. 30년 공든 탑이 다 무너졌어. 제 한탄의 진수는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으려 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하며 어두운 방 안을 하얗게 비췄고 동시에 진수의 비에 젖은 셔츠 깃이 아래로 사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매끈하게 빛나는 진수의 오른쪽 목덜미 위로 제가 30년을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그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민의 가짜 문신처럼 매끄럽고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피부가 엉겨붙고 일그러진 30년 전 그 뜨거운 불길이 직접 살점을 태우며 새겨놓은 처절한 삶의 징표였습니다. 나비의 날개 모양부터 그 흉터의 깊이까지 제 팔뚝에 남겨진 화상 자국과 거울을 보듯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아, 신이시여, 정녕 제 자식이 바로 제 곁에 있었단 말입니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으로 얄궂고도 무섭더군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전국의 고물상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내 자식 냄새를 찾아 헤맸는데 정작 그 아이는 제 바로 옆에서 제 손수레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진수의 낡은 셔츠깃 사이로 드러난 그 흉측하고도 아름다운 문양. 그것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엔 3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시장통의 불길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진수 총각. 아니, 진수야. 내 목에 그 상처. 그게 대체 왜? 제 목소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비명 같은 물음에 진수는 당황한 듯 급히 젖은 옷깃을 여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이건 별거 아닙니다, 할머니. 어릴 적 사고로 생긴 흉측한 상처라 남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서 이거 마저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진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정가자니 괴물이니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을 죄인처럼 숨겨온 상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진수의 옷깃을 다시 젖혔습니다. 진수는 거부하려 했지만 제 절박한 눈빛에 그만 얼어붙은 듯 멈춰섰죠. 번개가 다시 한번 창밖을 내리치며 방 안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수의 오른쪽 목덜미와 어깨로 이어지는 선 위에 빗물에 젖어 매끈하게 빛나는 커다란 나비 모양의 화강 흉터. 그것은 이강민이 보여주었던 정교한 문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피부가 엉겨붙고 일그러진 30년 전 그 뜨거웠던 불길이 직접 살점을 태우며 새겨놓은 처절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비의 날개 모양부터 그 흉터의 깊이, 그리고 화마가 ARG에 쓰고 지나간 그 처참한 질감까지 제 팔뚝에 남겨진 평생을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어루만졌던 그 흉터와 거울을 보듯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진수야. 내 새끼 진수야.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니? 이 흉터, 내가 6살 때 그 지옥 같은 시장통 불길 속에서 엄마 손 놓치면서 생긴 거 아니냐? 내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엄마를 부르다 남긴 상처 아니냐 말이다. 제 외침에 진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컵을 쥐고 있던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끝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시장통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저는 그냥 부모님이 저를 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저는 제 왼쪽 소매를 거칠게 걷어붙였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진수의 것과 똑같은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가 제 팔 위에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봐라. 이 상처가 바로 내 엄마라는 증거다. 내가 너를 지키려다 남은 징표란 말이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내 자식이 바로 내 옆에 있었는데 이 애미는 그것도 모르고 가짜 놈한테 속아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저는 진수를 부둥켜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새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진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연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수 역시 멍하니 제 팔의 흉터를 바라보다가 이내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저는 평생을 버림받은 줄 알고 내 상처가 너무 흉해서 엄마가 나를 버린 줄 알고 죽지 못해 살았는데 진수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가짜 아들 강민의 비싼 향수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릿한 고철 냄새와 진한 삶의 향기가 배어있는 진짜 내 자식의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강민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비 문신을 그려와 제 눈을 속이고 제 모든 재산을 가로챈 뒤 저를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괴물. 그놈이 내 자식 자리를 훔친 것도 모자라 내 진짜 아들을 사기꾼으로 몰아넣었구나.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뜨거운 용암처럼 치솟았습니다. 이강민은 단순히 제 돈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어머니의 30년 안을 조롱했고 천륜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진짜 아들이 옆에서 폐지를 줍고 있을 때 가짜놈은 그 위에서 왕 노릇을 하며 우리를 비웃었던 겁니다. 저는 진수의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아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수야, 이제 울음 그쳐라. 이제부터는 이 엄마가 싸울 거다. 너를 짓밟고 나를 기만한 그놈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다. 30년 만에 찾은 내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데가 내가 똑똑히 치러주게 할 거다. 제 눈빛이 서슬퍼렇게 돌변하자 진수는 겁에 질린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그놈은 이제 모든 걸 가졌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는데 어떡해요? 진수의 걱정스러운 말에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이 없다고? 진수야, 너는 아직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저는 제 낡은 보라색 난방 안쪽 실밥이 트어진 곳을 뜯어 작은 열쇠 하나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강민이 가로챈 건 껍데기뿐이다. 황금 국밥의 진짜 뿌리, 그 핵심 지분과 비밀 자금은 이 엄마가 가장 낮은 곳에서 폐지를 주우면서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지켜왔어. 내가 미쳤다고 내 모든 걸 그놈에게 그냥 넘겨줬겠느냐? 저는 진수의 판잣집 구석에 놓인 낡은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오직 최후의 순간을 위해
남겨두었던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고물상의 작은 판잣집 안에는 복수를 향한 뜨거운 열기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강민, 너는 내 재산을 가져갔다 생각하겠지만 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다. 바로 내 진짜 아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말이다. 여보세요, 조 팀장인가? 나다. 김순자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제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힘없는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잠에서 깬 사자의 포효였죠. 진수는 제 옆에서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진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수야, 이제 보라색 남방은 벗어 던지자. 이제 여왕의 아들로 살 준비를 하거라.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은 가짜의 문신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를 가두었던 가난과 슬픔의 굴레도 그 빗줄기에 모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차 잦아들며 고물상 골목 특유의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제가 평생 폐지를 줍고 고물상을 전전하니 세상 물정 모르는 무능한 노인네인 줄 압니다. 이강민, 그놈도 그랬겠지요. 제 발길질 한 번에 빗속으로 나동그라지는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제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놈은 몰랐습니다. 사자는 굶주려도 풀을 뜯지 않고 늙은 사자가 눈을 뜨는 순간 그 정글엔 피바람이 부는 법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단순히 아들만 찾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내 진짜 자식을 되찾았을 때 그 아이에게 물려줄 거대한 왕국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은밀하고도 단단하게 아주 징그럽게 요새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폐지를 주우며 사람들의 발등을 보고 다닐 때 제 밑에 조직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제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5분 전 제가 진수의 판잣집 구석에서 걸었던 그 짧은 전화 한 통, 그건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녹슬어 멈춰있던 거대한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살에 달라붙은 보라색 남방. 이 남루한 옷은 이제 더 이상 제 치욕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의 목줄을 따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들게 해준 가장 완벽한 위장복이었죠. 제 심장은 30년 만에 가장 차갑고도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제 옆에서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진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거친 손마디, 쇳가루가 박혀 굳은 살이 배긴 이 손이 진짜 제 천륜임을 확인한 이상 이제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진수야, 창밖을 보거라. 이제 곧 이 어두운 골목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곳으로 변할 거다. 내가 평생 숨겨온 그 흉터가 이제는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훈장이 될 거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부터 대지를 울리는 웅장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쏟아지는 수십 개의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 가짜 아들 강민이가 제가 준 껍데기뿐인 지분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이 시각, 진짜 여왕의 군대가 이 비천한 고물상 골목으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리무진 20대가 좁은 고물상 골목을 완전히 포위하듯 늘어섰습니다. 낡은 판잣집의 유리창이 비명을 지르듯 덜덜 떨렸죠. 차에서 내린 수십 명의 정예 경호원과 수행원들이 일제히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조 팀장이 제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 눈빛만 보고도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회장님, 30년을 기다려온 명령입니다. 법무팀은 이미 이강민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고 보안팀은 취임식장 주변을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저는 조 팀장이 가져온 최고급 슈트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제작한 명품 양복. 저는 진수에게 그 옷을 건넸습니다. 진수야, 이제 이 낡은 고물상 옷은 벗어 던져라. 30년 동안 내가 짊어온 가난과 슬픔, 그리고 버려졌다는 그 지독한 오해를 이 옷과 함께 태워버리자꾸나. 너는 이제 깡통 할멈의 옆집 청년이 아니라 황금 국밥의 유일한 후계자 강진수다. 진수가 완벽한 신사로 변신했을 때 판잣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얼굴과 목을 뒤덮은 흉터는 더 이상 추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세상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진수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저를 지키겠다는 강인한 결기가 서려 있었죠. 저는 리무진에 올라타기 전 제가 입고 있던 보라색 남방을 벗어 진수의 판잣집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붉은 불꽃이 남루한 천 조각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이강민, 내 놈이 감히 엄마의 짐승 같은 본능을 깨웠구나. 내 놈이 오르는 자리가 취임식장이 아니라 내 놈의 무덤이 되게 해주마. 내 자식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데가 너는 죽어서도 갚지 못할 거다. 리무진 행렬이 거친 엔진음을 내뿜으며 밤의 도시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20대의 리무진이 줄지어 달리는 그 장관은 마치 거대한 흑룡이 도시를 집어삼키러 가는 듯 했습니다. 제 곁에 앉은 진짜 내 아들, 진수의 손을 저는 더 꽉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뜨면 세상은 보게 될 겁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천륜을 어긴 자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말입니다. 지옥의 문은 이미 열렸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이강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가장 눈이 멀기 마련입니다. 서울 시내 초호화 호텔의 대연회장은 아침부터 이강민의 황금 국밥 회장 취임식을 축하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가짜 아들 강민의 앞에 줄을 서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맞춤 제작한 수천만 원짜리 턱시도를 입고 목에는 여전히 그 조잡한 가짜 나비 문신을 훈장처럼 드러낸 채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얼굴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죠. 사실 강민은 단순히 지분만 뺏은 게 아니었습니다. 취임식 직전 그는 비서들을 시켜 제가 30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모아온 빛바랜 사진들과 진수의 어린 시절 흔적들을 연회장 화장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추억팔이는 이제 끝이야. 그 노인네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서 벽지나 긁게 해. 그가 비열하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조 팀장의 도청 장치를 통해 제 귀에 들려왔을 때 제 가슴 속에선 이미 지옥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 개인의 취임을 넘어 황금 국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를 믿고 모든 정권을 위임해 주신 제 어머니 김순자 회장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지금 어머니께서는 갑작스러운 노안과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지만 저를 향한 그 깊은 사랑만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민이 단상 위에서 가증스러운 연설을 뱉어낼 때마다 하객들은 감동한 듯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효자일 수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대신해 회사를 이끌다니 대단한 청년이야.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질수록 강민의 어깨는 더욱 으쓱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미리 준비한 조작된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제가 빗속으로 쫓겨나기 전 약에 취해 몽롱한 정신으로 그에게 웃어주던 장면을 편집해 마치 제가 기쁘게 은퇴를 선언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연회장의 공기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소음과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정예 경호원이 들이닥쳤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공포 섞인 정적으로 바뀌었죠. 강민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호원들이 길을 터준 그 끝에서 제가 등장했습니다. 어제 빗속에 버려졌던 낡은 보라색 남방의 노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회색 실크 드레스에 30년 세월의 한을 담은 서슬퍼런 눈빛을 빛내며 제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더 이상 고물상의 흉측한 청년이 아닌 완벽한 슈트핏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제 진짜 아들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강민, 내 놈이 감히 누구의 자리를 탐내며 축배를 드느냐. 제 사자후가 연회장 천장을 때리자 강민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뻔뻔한 놈은 곧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아니, 요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어떻게. 아, 여러분, 보십시오. 제 효심에 하늘이 감동했나 봅니다. 치매 기운이 있으신 어머니께서 직접 축하해 주러 오셨군요. 그는 뻔뻔하게도 단상 아래로 내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귓가에 작게 속삭이더군요. 할망구야, 곱게 처박혀 있지 왜 기어 나왔어? 여기서 발광해봤자 당신은 그냥 미친 노인네일 뿐이야. 당장 안 꺼지면 진짜 죽여버린다. 그 소름 끼치는 협박에 저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강민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진 그 소리에 강민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효심? 내 놈이 빗속으로 내팽개친 그 노인네가 지금 내 등 뒤에서 내 놈의 관 뚜껑을 짜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어디서 감히 효도를 입에 담느냐. 저는 조 팀장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그러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강민이 어젯밤 저를 빗속으로 몰아내며 비웃던 CCTV 영상, 그리고 흥신소와 결탁해 가짜 문신을 새기고 베네저고리를 위조하던 녹취록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인네 당장 치워버려. 죽든 말든 요양원에 처박으라고. 영상 속 강민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장내를 메우자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인간이야? 진짜 저럴 수가 있어? 강민은 당황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다 가짜라고. 저 미친 노파가 나를 시기해서 꾸며낸 일이야. 그는 급기야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하지만 진수가 단숨에 강민의 팔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어머니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놈의 그 더러운 연극은 이미 끝났다. 강민은 바닥에 엎드린 채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하? 고물상 흉측이 아니야? 내가 감히 누굴 훈계해? 내 목에 있는 그 징그러운 상처나 가리고 다니지 그래. 사람들도 다 알 거야. 저런 괴물 같은 상처를 가진 놈이 진짜 아들일 리 없다는 걸. 강민의 조롱에 진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의 목깃을 완전히 젖혀버렸습니다. 그래, 이 상처 말인가? 내 놈이 화장실에서 그려넣은 그 가짜 문신 말고
30년 전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다 남긴 이 진짜 흉터 말이다. 대형 스크린에 진수의 목덜미에 새겨진 선명한 나비 흉터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살점이 엉겨붙은 30년 전 그 뜨거웠던 불길이 직접 새겨놓은 처절한 증표. 강민의 매끄러운 문신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새겨진 진짜 훈장이었습니다. 객석에선 비명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짜였어. 그럼 저 남자는 여태껏 가짜 연기를 한 거야? 천벌 받을 놈. 저는 단상 위에 놓인 얼음물통을 집어들어 강민의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깨끗해졌느냐? 내 놈이 새긴 그 가짜 징표는 씻겨 내려가도 내 놈이 저지른 죄악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다. 내 놈이 가로챘다고 믿는 그 지분 서류들, 이미 유령법인으로 빼돌려진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30년을 피눈물로 일군 내 왕국을 너 같은 쥐새끼에게 그냥 넘겨줬을 것 같더냐? 강민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단상 위를 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내 돈이야. 황금 국밥은 내 거야. 그는 바닥에 떨어진 샴페인 병을 깨뜨려 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할망구랑 괴물놈만 없으면 다시 내 세상이야. 그 추악한 발악에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강민 씨 공금 횡령, 사기, 살인미수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강민의 손목을 조여오는 순간 강민은 제 발목을 붙잡고 추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돈은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감옥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보며 저는 차갑게 뱉어주었습니다. 너를 살려주는 건 내 자식의 30년 고통을 모욕하는 일이다. 평생 감옥 구석에서 내가 짓밟은 천륜의 무게를 느끼며 썩어라. 아니, 거기서 내가 죽인 내 양심과 함께 지옥으로 가라. 강민이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카타르시스가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저는 연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 가짜가 떠난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가짜의 축제가 아니라 진짜 주인의 귀환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제 아들 강진수를 황금국밥의 유일한 후계자로 선포합니다. 핏줄을 기만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진심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소외당하던 청년의 슬픔이 아닌 어머니를 지켜낸 아들의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진수야, 이제 고생 끝났다. 이 엄마가 너를 다시는 놓지 않을게.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너를 구해내기 위해 내가 30년을 버텼나 보다. 화려한 연회장의 조명이 우리 모녀를 비췄습니다. 가짜 왕국은 10분 만에 증발했고 남은 것은 핏줄보다 진한 진심과 정의의 승리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륜을 어긴 자가 마주해야 할 가장 처참한 파멸이자 애미의 짐승 같은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짜는 언젠가 벗겨지지만 진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증거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햇살이 비치듯 지옥 같았던 그 화려한 연회장을 뒤로하고 저희 모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더군요. 3천억 자산가의 황금 국밥의 정식 후계자가 된 사람들이
왜 다시 그 좁고 낡은 시장 통 골목으로 돌아가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금박을 입힌 대리석 바닥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 투박한 시장 바닥이 우리에겐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것을요. 진수는 이제 황금국밥의 정식 후계자로서 당당히 경영 일선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그가 가진 화상 흉터를 보며 수군거리던 직원들도 이제는 그의 진심 어린 리더십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진수는 가장 먼저 가짜 아들 강민이 망쳐놓았던 가맹점주들과의 계약을 바로잡았습니다.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 누군가에겐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진수의 이 한마디에 황금국밥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고 매출은 오히려 복수국 이전보다 훨씬 더 높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아무리 바빠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보라색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섭니다. 서울 근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고물상 골목 근처에 작은 국밥집 하나를 냈거든요. 이름은 거창한 황금국밥이 아니라 그냥 순잔의 집입니다. 엄마 간은 맞아요? 어제보다 사고를 더 오래 고았는데 국물이 아주 진국이에요. 그래, 내 새끼. 내 손맛이 들어가서 그런지 내가 끓이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이제 이 엄마 은퇴해도 되겠어. 진수의 널찍한 어깨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핏줄이라는 건 단순히 피를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끝까지 곁을 지키는 그 끈질긴 진심. 그것이 진짜 천륜이라는 것을요. 가짜 아들 강민이는 제 재산을 위해 제 곁을 지켰지만 진짜 내 아들 진수는 제가 깡통 할멈인 줄 알 때부터 저를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뜨거운 국밥을 건넸습니다. 진수의 목덜미에 새겨진 그 나비 흉터는 이제 아픔의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녀를 30년 만에 다시 하나로 묶어준 축복의 징표이자 고난을 이겨낸 영광의 훈장입니다. 손님들은 이제 그의 흉터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를 보며 저 사장님 참 믿음직하다며 국밥 한 그릇을 더 시키곤 하죠.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친 뒤 저희 모녀는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아들의 손을 놓쳤던 그 붉은 하늘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 그 하늘은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풍경일 뿐입니다. 엄마, 30년 동안 저 찾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더 빨리 엄마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다, 진수야. 내가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 옆에서 그렇게 착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이 엄마는 평생의 한을 다 풀었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마라.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고 평생 이렇게 국밥 말면서 행복하게 살자. 진수는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3천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값진 내 자식의 따뜻한 온기.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짜는 언젠가 벗겨지지만 진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지고 돈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배려라는 것을 저는 이 긴 여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기억하세요. 핏줄보다 진한 것은 결국 곁을 지키는 진심이며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희 모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린 가슴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나비의 날갯짓이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의 바람이 되어 전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